극우 시대를 결국 윤석열이 열었다.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을 합니다. 반헌법 세력? 투표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음모론을 계속 제기를 한다든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어차피 윤은 이기고 살아난다. 중국인과 관련된 음모론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또 언론대로 그걸 또 받아쓰고.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이 이름에 귀가 들어간다고 학교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돌아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미디어 알릴레오가 오늘 주목한 요주의 기사는 경향신문 정유진 논설위원과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우리나라에서 극우 세력이 어떻게 태동하고 확장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특히 극우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기점으로 극우 세력의 노골적인 부상이 시작됐고 12.3 내란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를 정점으로 한 극우 세력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큰 위기감을 던져줍니다. 최근 극우 유튜버들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극우적인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합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끌고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알릴레오 오늘의 현자 타임입니다. 현명하신 이 시대의 지식인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오늘에 직접 소속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 시절에 언론 노보일 때 이제 대주주의 이사 노릇을 한 것 같고 편집국장 출신이시고 네, 저는 편집국장이죠. 지금 팀장이시고 네, 지금 팀장으로 거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비평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네. 3대가 다 모였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좀 요즘 유튜브, 극우 유튜브 얘기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는커녕 더 그냥 뭔가 망조가 들게 하고 있는 조직이 뭐냐? 검찰 얘기 한번 했고, 그다음은 뭐 여기 당연히 미디어 알릴레오니까 언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레가시 언론이라고 부르는 기성 언론을 많이 야단을 쳤는데 안 되겠다. 이거 유튜브도 문제는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자, 오늘 유튜브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본 적이 있어요, 한 마리. 금 기자는 좀 보십니까? 지금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알고리즘이 선거 부정 얘기랑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추천을 계속 받아서 원치 않는 영상이 많이 뜨는데 원래는 당연히 안 보고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모니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알고리즘 때문에 한번 뜨긴 뜨나 봐요. 네. 그래서 굳이 의도해서 찾아서 보지는 않는데 이제 아이템도 아이템이기 때문에 몇 번 들어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분 이상 보기가 어려워요. 네. 1분. 근데 난 한 번도 안 봐갖고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 페북에는 패친들이 각 정당이 다 모여 있어요. 하다못해 저 무슨 애국당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다음에 보수 또는 극우 쪽 사람들도 다 골고루 포진이 돼 있어서 지금 돌아가는 얘기들이 어떤가 이제 페북을 열면 쭉 뜹니다. 네. 근데 막상 유튜브에는 한 번도 그렇게 들어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알고리즘이 작동을 안 해, 유튜브로는. 이제라도 좀 극우 유튜브도 좀 봐야겠다, 열심히.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한번 보시면 그게 인내심을 가지고 금준경 기자는 너무 잘 알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모니터했던 저희 팀원들도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소화가 안 되긴 합디다. 네. 뭐 그런 글들을 읽고 나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 네. 확실히 뭔가 조금 소화가 안 돼.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극우 유튜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극우 유튜버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는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통상적인 유튜브의 어떤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극우자를 막 붙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극우라고 분류할 수 있는 유튜브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수 유튜브라는 말을 쓰고 극우 유튜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언론인들이 극우라는 말을 쓰는 게 되게 원래는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극우의 경계를 되게 허물어 놓는 순간 뭐 법적 대응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디까지 극우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주요 보수 유튜브들은 거의 극우화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인 이제 투표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음모론을 계속 제기를 한다든가 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분들 있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또 위안부 할머니들 포함해서 최근엔 또 한국 내에서 어쨌건 소수자라고 할 수가 있는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 굉장히 혐오의 언어를 대놓고 쓴다든가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본적인 질서 체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제 붕괴하고 부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극우라고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1위부터 한 10위까지 랭킹을 내보면요. 보수 유튜브 중에서 상위 5위권에 있는 채널은 하나 빼고는 다 극우의 성향을 보였어요. 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데 보수에는 되게 좀 그런 걸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고 대표적으로 진성호 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87만 명입니다. 신의 한수, 또 오랜 된 유튜브 채널이죠. 162만 명.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신예로 떠오른 게 고성국 배승희 이런 분들인데 배승희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47만 명, 또 고성국 TV 구독자가 120만 명. 그리고 KBS 기자 출신으로 성창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성창경 TV 구독자가 역시 107만 명. 또 이외에 신인균의 국방 TV 구독자가 148만 명인데 이 채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기를 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를 옹호를 한다든가 혹은 좀 굉장히 파괴적이고 최근에 있던 사법부 난동, 뭐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를 하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브라고 하면 보수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유튜브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다 얘기하신 대로 하나 빼고는 다 그쪽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시장 때문인가?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굉장히 정파적인데 그 정파성이 매우 협소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거든요. 지금 금중경 기자가 언급한 이런 채널들의 상당 부분이 어떤 특정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윤석열 지금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어떤 보수적인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배타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띄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상적인 극우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인하고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이상한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지금 결합이 돼서 딱 극우 유튜브다라고 정의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극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을 때 극우주의라고 붙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극우는 정형화된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불만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불만을 격렬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계층을 차별하고 혐오함으로써 자기네가 부각되는 것. 네. 그다음에 무엇은 정말 싫어 이렇게 하면서 배제하는 것. 이런 움직임을 갖다 그냥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네. 그 극우라고 하는 게 어떤 정말 체계화된 사회주의든 그게 뭐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런 식의 좀 정리된 신념 체계가 아니어서 극우가 일부 유튜버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극우라고 붙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주목하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극우 유튜브 채널이다, 뭐 극우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반헌법 세력, 반헌법 쪽에 가까운 어떤 채널. 왜냐하면 이게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막 선동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우, 뭐 보수 이런 개념보다는 반헌법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는 채널이다. 저는 이렇게 반헌법, 반헌정 질서 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근데 사실 유럽에서의 극우도 그렇고 미국에서의 극우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내력과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구축되는 게 극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극우는 과정을 거쳐서 구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져 갖고 확 모여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확 터뜨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발현되고 있어서 저게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예전에도 이런 극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뭐 군부 독재 정권이니까 그거 뭐 극우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주화 이후만 따져보면은 극우라고 하는 뚜렷한 흐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이게 극우를 현장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제 딱 제자리를 갖다 찾게 해놓은 거에 원인 제공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좀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대선 후보 때부터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되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뜨문뜨문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극우적 신념을 이렇게 보여서 계속 기용됐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대선 국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우리 채널을 매일 본다. 잘 때마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그런가 싶었는데 취임식 때부터 이제 노선이 확 드러난 게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극우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인재로 등용을 해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김문수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본인이 채널을 열고 직접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나아가서 지금 코바코 사장이 민영삼 씨라든가 또 이제 김채환 전 인재개발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을 주류에 포섭을 해서 실제 인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 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우리가 보수와 극우의 경계가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종의 거리를 뒀던 것들을 그렇죠. 예. 끊어버리고 그것도 여당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흡수시켜버린 거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지 않나. 그래서 보수 유튜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그래도 끌어들이게 돼 있으니까 당으로 끌어들였으면 그런 사람도 들어갔겠는데 행정 강요로 그냥 갖다 막 꽂아 넣거나 네. 인권위원회라든가 뭐 예를 들면 맞아요. 과거사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을 하는 위원회라든가 등등등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방송통신 시위 이런 곳에다가 막 나름대로 상당한 좀 극렬한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무리 없이 사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수라고 하는 지금 뭐 언론들이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요 채널들은요 굉장히 역사가 좀 긴 편이에요. 왜냐하면 진보 쪽이라고 흔히 분류가 되는 이런 그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주로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진보 쪽의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 보수 극우 쪽은 유튜브 시장을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 쪽보다는 좀 밀리는 그런 형상이 되면서 그때 진보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유튜브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보수 쪽이 오히려 유튜브 시장을 선점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하고 지금이 좀 많이 다른 게 그때는 보수 쪽이라든가 극우 쪽에서 유튜브 시장을 많이 선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한국 시장에서 보면 그들은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보수 유튜브 쪽이 먼저 이 유튜브 시장을 선점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시선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하수도 정도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좀 적고 근데 그들끼리 이 시장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런 정도로 분류를 했었는데 아까 금준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좀 다른 게 이 하수도 쪽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상수도가 아니라 아예 핵심 요직으로 막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식수에 비유를 하자면 마시면 안 되는 물이거든요. 근데 마구 이제 퍼올리는 현상이 된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우 시대를 결국 윤석열이 열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또 확대시켜 나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취임사 아까 네. 취임식 얘기했지만 취임사 때 그랬잖아요. 도대체 반지성주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윤석열 씨가 취임식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취임사로. 그럼 윤석열 씨는 도대체 언제부터 극우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인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않고 뭐 술만 있고 김치찌개만 있으면 뭐 세상 만족하고 살았을 텐데 그 궁금했어요. 실제로도 이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평가나 이런 걸 보면 물론 튀는 발언들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체계화된 이념으로서 뭔가를
가지고 있던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이게 원인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과는 다르게 이념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갖는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이고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간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인이라면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본인은 못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어쩌면 정치를 하기에 적격이 아닌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비판이 들어오니까는 그 비판을 듣기는 싫고 심지어 조중동마저도 계속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부에 들어서. 그것들을 보기 싫으니까 뭔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 이념적 공백을 결국 극우 유튜버 본인들에게 굉장히 달콤한 얘기를 하는 쪽으로 채우려던 게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극우 유튜브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뭐 부정선거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믿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초반에 보였던 행보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신념을 만약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이 사전투표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투표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 혼자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부정선거론 이쪽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를 좀 다 봐야 되지 않나. 첫 번째는 실제로 금중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이 이제 극우 유튜브 쪽이다 보니까 그쪽의 목소리만 듣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거푸 지금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 세력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조중동에서조차도 자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을 주변에 찾다 보니까 이런 보수 유튜브 채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쪽의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심취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이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도 여러분들 끌려가면서 한 얘기죠.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십시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또 거기에다가 왜 유튜브를 열심히 보라 그러느냐? 부정선거 음모론 등등등등등 이런 걸 갖다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네. 가만히 있으면 해소되거나 아니면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그 숱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만한 의제들을 다 되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던져놓으니까 그걸 또 뭐 가만히 있겠어요? 보수 유튜버들은 열심히 또 받아서 마이크를 쥐고 떠들고 언론은 또 언론대로 그걸 또 받아 쓰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을 이제 심층 취재를 해봤으니까 뭔가 공통점 같은 건 좀 뚜렷합니까? 자기들끼리도 뭐 전혀 달라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이게 특징이 있는 게요. 내가 방금 본 게 어느 채널이었지 싶을 정도로 같은 레퍼토리가 굉장히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민노기 선배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에 대한 공격인데요. 이건 사실 계엄 이전부터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공격을 하고 이와 동시에 어떤 행태가 나타났냐면 조중동에 대한 절도 운동을 네, 이 지금 보수 유튜브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것만 배승희, 성창경, 고성국 요 채널에서 조중동 절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중동이 이재명의 줄을 섰다. 그게 정말 황당하죠. 이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중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과장도 합니다. 조중동 구독자가 30%나 줄었다더라.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굉장히 조중동과 한동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수 체계의 중심들과 자기를 분리하려는 경향. 그래서 기존 보수와 우리는 다르고 저들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고 끊임없이 자신들이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결집을 위해서 온갖 그 선동을 동원하는 경우인데요.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선거 부정 음모론이 처음에 동원됐고 탄핵 집회 국면에서는 중국인과 관련된 음모론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인 대학 잠바 입은 시위대를 내가 봤다라고 한다던가, 그 SBS 뉴스에 촛불을 담은 우유곽에 중국어가 써져 있더라 라는 거를 해서 저 사람들이 중국인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환경 보호를 하는 한 이제 그 재생 업체에서 이제 대만 겁니다, 심지어. 대만에서 우유곽을 가져와서 거기에 썼던 거라서 본인들이 실명을 밝히고 올렸어요. 그리고 집회 가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거를 해왔고 대만 거도 있고 일본 거도 있다고 올렸는데,
그 업체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연락이 항의가 엄청 왔대요. 민증 깔아. 너 한국인 맞냐? 그리고 이름이 독특한데 화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이어지고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유튜버가 중국어로 된 피켓을 봤대요. 중국어로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구 피켓을 봐서 중국인들이 대대적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제일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 일본어 피켓이었는데 또 중국어라 왜곡을 하는 식으로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계속 이렇게 타고 가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보수의 분리를 본인들이 추구를 하고 또 결집을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이 혐오를 또 가짜 뉴스를 동원하는 모습들은 정말 이 채널들이 어쩌면 하나의 채널인가 싶을 정도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공격의 대상이 처음에는 성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인이라는 일종의 허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와 사법부로 이어지고 있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떨 때는 그럴듯하게 이제 글을 써갖고 올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부정선거다라고 했는데 부정선거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갖다 대야 되는데 누가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잡을 수도 없는 중국인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중국인이 갑자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세계 선거 관련 기관 협의회. 여기 중국이 주도하는 건데 여기서 다 이렇게 해갖고 착착착 해갖고 특히 이제 야당 대표를 거기다 껴 넣으면서 말려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거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의 나름대로 가난한 나라들의 민주적인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 송도에다가 사무실 둔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사무총장 했고. 근데 갑자기 그걸 갖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다 끼어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전에는 극우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 정치적 결집용으로 북한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렇죠. 북풍, 북한.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쳇말로 약발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북풍이라든가 북한 관련 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그게 예전만큼 그게 소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보수 유튜브가 됐든 오른쪽에 있는 뭐 극우 진영이 됐든 간에 좀 냉정하게 말했을 때 한국 사회에 반중 혐오 정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반중.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적대적인 어떤 정책을 많이 좀 표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중에서 이게 북풍을 반중으로 대체하는 약간 그런 어떤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면 왜 저렇게 조중동을 공격을 할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헌법 채널, 반헌법 채널 그쪽에서 그렇게 조중동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약간 한국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 투쟁 같아요. 그 전에는 조중동이 주류 세력이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조중동이 쥐고 있었고 그렇죠. 상당히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이쪽에 그 극우 진영 채널이 약간 조중동으로부터 무시도 당하는 어떤 그런 저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거에 뒤바뀐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도 이 보수 유튜브 출신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조중동에 그렇죠. 오히려 밀려나는 그런 양상이 돼버리면서 이참에 지금 국힘의 정당 구성 분포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헤게모니 투쟁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보수의 어떤 주류 교체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극우 채널이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가짜뉴스 올리는 채널들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국에 대한 그런 반감이나 혐오 정서라는 거는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의 일정 부분 어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 음모론은 아무리 주장해도 평범한 시민들이 오늘도 이 스튜디오 근처에서도 시위가 열렸던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중국인에 대한 그런 정황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 중도층이나 정치적 무관심층의 불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었던 게 그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이 이름에 귀가 들어간다고 화교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가 돌았고 최근에는 그 한 기자가 또 이름에 귀자가 들어간다고 이 사람도 화교다라는 얘기가 막 돌다가 제가 이런 기사를 막 쓰다 보니까 댓글에 금씨 성이 독특하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화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댓글들도 있어서 아니 실제로요. 네. 제가 이제 출연하는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막 실시간으로 달잖아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나 방송 출연자를 향해서 중국 동포를 비하하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막 쓰면서 국적을 밝히라고 그런 댓글이 달려요 요즘. 네. 제도권 내 극우가 있고 비제도권 극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도권엔 거의 없었어. 네. 그냥 비제도권에 있던 극우를 윤석열 이제 지금 직무정지당한 대통령이 와 끌어다가 제도권에다가 팍 심었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어서 돌면서 조중동이 오히려 이제 밀립니다. 그렇죠. 예. 업계 참 조금은 어두운 구석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 극우적인 것들을 강하게 계속 던져야 또 좀 짭짤해지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 국면에서 흥미롭게 봤던 채널 중에 하나가 구독자한테 혼나는 극우 유튜버 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는 그 국면입니다. 한남동 시위를 하는 국면에서 야, 너 내 돈 받아놓고서 왜 안 싸우고 거기 서 있냐? 빨리 가서 막아라라고 유튜버를 막 압박을 하고 그 유튜버가 아, 저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라고 막 구독자한테 해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코인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실제 신념과는 무관하게 더 강한 주장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게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더 자극적인 경쟁을 하게 됐고 독자들도 본인들의 돈을 계속 태우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이게 결국 경제적인 것과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맞물리고 더 극단화로 치우치고 그래서 이런 부추김 속에서 결국 극한의 사태까지 일어난 것 같은데 저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체계, 이들이 돈을 버는 수익 구조와 이 체계를 그냥 냅둘 경우에는 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고민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광훈 씨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예. 그때 흔히 말해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진 극우 유튜브 채널이 많이 신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젊은 채널들. 젊은 채널들이. 그래서 그 현장을 막 중계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지금 뭐 증거로 활용이 돼서 많이 체포가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신진 극우 유튜브 채널이 서로 경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주최하는 집회에 주로 이제 인정하는 몇 개 채널들이 있대요. 뭐 5대 채널로 네. 들어가는. 예. 근데 그 채널들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정광훈 씨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도 받고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제 50만, 60만 넘어서 그렇죠. 100 몇십만 이렇게 가는 채널. 근데 이제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이 현장에 있었던 이른바 신진 유튜브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도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모 인사, 전직 모 인사가 신진 극우 유튜브 채널을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키워서.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극우 유튜브 채널 사이에서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끼리도 경쟁이 붙어서 마이너 쪽에 있는 아직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런 신진 극우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무리수를 좀 많이 범하려고 한다. 그래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일환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형태도 서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올려서 지금 증거를 마련해 준 채널들을 보면 구독자가 10만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30대 정도로 보이는 이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서 사실 진짜 선수들은 빠지죠. 불리한 상황에서는 빠지거든요. 프로들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동만 하고 빠지는 거죠. 빠지죠. 그렇죠. 선동만 하고. 네. 다들 그리로 가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뛰어가기에는 나이들이 좀 드셨어. 그렇죠. 다들 60대 거의 간 또는 60대를 넘어선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가고 젊은 유튜버들은 이게 이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는군요.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수 있다.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의 선동죄에는 구체적인 계획의 시행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합시다라고 몇 번 외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극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그렇게 막 으쌰으쌰 외친 그것만으로도 내란 부분에서는 선동죄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뭐 판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은 극우 유튜버가 뭐라 그러면 사실은 대놓고 무시하면은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이가 틀어지면 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그럭저럭 거리를 갖다 어느 정도 유지해가면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거의 뭐 꼼짝 못하고 이제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가서 인사하고 뭐 보면 저 나름대로 섭외하면 우닥 뛰어가서 또 마음에 드는 얘기 막 뿌려놓고 이런단 말이죠. 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극우 유튜버한테 꼭 잡혀 살아야만 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몇 번의 분기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인상적이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지난 총선 국면이 이뤄지기 직전쯤에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신문을 배포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 신문이 사실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 신문인데 그때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버리고 우리는 음모론과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이제 명백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계속 분리를 해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 있었던 분리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리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우리 당은 승승장구 못했다라고 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모호성의 전략을 좀 가려는 것 같아요. 모호성. 그러니까 전략적인 모호성을 두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극우 유튜브를 대놓고 지지합니다라고 하진 않지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선거 부정 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 조정훈 의원이 썰전에 나가서 이준석 의원이 짓궂게 물어봤거든요.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까? 그 조정훈 의원이 답을 안 해요. 그럼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총선 때 선거 때 이게 쟁점이 될 건데 왜 답을 못하냐 지지자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게 음모론이고 말도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모호한 태도를 통해서 중도 유권자도 갖고 싶고 지금 극우 유권자들이 많아 보이니까 여기도 같이 발을 담그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심리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특히 당의 지도부까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제도권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여당이 우리 곁에 있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이제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도 자체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나가는 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보수 유튜브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네. 그 채널들은 과연 줬을까? 만약에 극우들에게만 준 거라면은 이 관계 개선 목적을 통해서 이거 단절을 못하는 이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거 아닐까? 그런 가운데 계속 우리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사회의 극단화가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저는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포가 뭐 정확하게 통계는 내봐야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류 비주류가 좀 바뀌는 지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러면 주류라면 당협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원들이 늘 담론을 펼쳐가던 세력들이고 변방의 세력은 진짜 어디 가서 극우 유튜버 잠깐 하고서 그렇죠.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던 거였는데 이게 역전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역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이는 행태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해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지금 심의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조금 많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왜 저럴까? 왜 그거 유튜브에 눈치를 보는 것일까?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 국민의힘 이를테면 뭐 권리당원 수가 됐든 뭐가 됐든 당원 수가 됐든 상당히 주류로 평가했을 만큼 세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지금이야 지자체장을 맡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떨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야인으로 있을 때. 그렇죠. 이분들이 주로 전광훈 씨가 주최하는 집회에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저 뭐 김문수 네, 씨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 한 자리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약간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주류는 전광훈 씨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제 이컴스 보자. 저 사람들을 그냥 옛날에 그냥 보던 극우 유튜버를 그렇죠. 깔아봐서는 안 되겠네라는 이제 걱정됐을 거고. 근데 대통령실 스텝으로 또 우르르 몰려 들어간다든가. 거기 또 뭐 내려오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떠들던 게 그대로 정책화돼 갖고 여당으로 넘어오면 가만있어 봐. 그러면 미리미리 그 사람들 걸 잘 들어봐야겠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그거 유튜브를 관리를 했잖아요. 전 시민사회 수석인 강승규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봉규 TV에 직접 본인이 나가서 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정책 수석이 하긴 극우 유튜버에 가고 쫙 설명하고 들어온다면 예. 여권으로서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조선일보가 됐든 중앙일보가 됐든 동아일보가 됐든 거기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렇죠. 거기서 단독 인터뷰를 그렇죠. 할 만한 일인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다 유튜브, 극우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레가시 보수 언론들은 그러면 설 자리가 없네 이제. 어떻게 되겠? 뭐 어디 가서 서야 될까요? 극우 유튜버가 이쪽에 있고 여당 의원들은 극우 유튜버만 쳐다보고 하면은 레가시 언론들이 뭔가 중간에서 자기들의 전략을 짤 것 같긴 한데. 근데 노선을 확실히 정한 매체는 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최근에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가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함에 있어서 확고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우는 거리에서 막 과격하게 시위하시는 분들은 동아일보를 보고 요즘 좌파 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동결애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동아일보 플러스 한결애라고 해서 동결애. 동결애라고. 조중동이라고 안 불러요. 동결애. 예. 실제로 그 정도로 분화가 됐고 중앙일보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조선일보는 여전히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전광훈 세력을 비롯한 이런 그 극우 유튜브 채널과 헤게모니 전쟁을 여전히 조선일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윤수현 기자가 1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보다 이재명 대표 비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 안 하는 건 아닌데 결국 이제 물타기성 보도를 더 많이 내놓는 걸로 조선일보는 결을 정한 것 같고 또 최보식 전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이제 인터넷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의 칼럼에 그런 걸 썼더라고요. 조선일보 이제 현직 구성원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구독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긴 하대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구독자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조선일보의 좀 노선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그 극우 독자들이 댓글에 쓰는 참 언론들을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매체랑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더 퍼블릭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매체가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안타까웠어요. 매일신문. 대구 경북의 일간지 매일신문까지 해서 이 네 군데가 우리의 참 언론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매일신문 논조를 보면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엄청 강하죠.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부분 제목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매일신문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도 그래도 좀 오른쪽에 있는 매체이긴 하지만은 조갑제 TV라든가 정규제 TV라든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예 이제 그쪽은 아예 외면받고 있어요. 또 진보 진영 사람들이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조갑제를 공유하다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죠. 아예 뭐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두 채널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 기관에 대한 어떤 정지 상태나 아니면 파괴 상태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이제 내란에 해당되는데 서부지방 법원에서 벌어진 진입, 침입, 그다음에 기물 파괴 거기다가 나중에 불 붙여서 어떻게 그렇죠. 태워버리려고 했던 그것까지 이제 밝혀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선은 그래도 뭐라고 안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비롯한 이런 그 극우 채널들 혹은 요즘 과격한 시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행태가 저는 좀 오묘합니다. 보면 비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 이를테면 일면 뭐 머릿 기사로 강하게 비판을 하긴 하는데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기사를 꼭 같이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5자로 적어가지고 이게 띡 쓴 게 이 판사가 과연 정당한 판결을 내린 거냐. 뭐 그런 기사를 꼭 같이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물타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 기사를 자세히 안 보면 아 조선일보도 굉장히 이 비판적이구나 하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오히려 법원이라든가 이런 판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기사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봤던 조선일보 사설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읽다 보니까 하지만 사법부도 과연 그렇죠. 잘했는지 사법부도 생각해 봐라. 아. 이게 너네가 초래한 게 아니냐라는 야. 말을 섞어버리면서 흘려버리는. 그래서 이 매체도 좀 모호함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란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의 그런 문맥들이 읽힐 수밖에 없는 것 하긴 같아요. 배승희 TV에서 배승희 씨도 어차피 유는 이기고 살아난다. 왜? 재판관들이 다 약점이 이미 걸려 있어서 다 들통나가지고 그 약점 때문에 꼼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법부를 갖다 은근히 압박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참 그러고 보니까 많네. 진성호 TV, 긴급, 윤, 방금 옥중 입장문을 발표. 구치소에서도 국민 걱정만 하고 있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분열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역전된 것 중에 하나는 언론에 뭔가가 쫙 레가시 언론이라고 흔히 부르는 기성 언론들의 이제 기사들이 쫙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신문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유튜버들이 떠든 얘기를 결국은 기성 언론들이 받아쓰기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역전이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와 관해서 그런다면 이거는 레가시 언론으로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스카이 데일리라는 어. 그 매체가 중국 뭐 해가지고 선관위 뭐 해가지고 뭐 주한 미군이 체포를 해가지고 주일 일본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었으면 있는지도 몰랐을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오보죠. 가짜 뉴스고. 근데 이거를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끊임없이 방송을 했고 그걸 또 받아요. 논란 형식으로 다루면서. 이런 논란 일고 그렇죠. 있어.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확산이 되는 건데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중에 하나가 기소권이기도 하지만 기소를 안 하는 권리가 그렇죠. 진짜 막강하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을 권리가 제일 무서운 맞습니다. 권리죠. 예. 근데 언론도 사실은 이게 정말 가짜 뉴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논란으로라도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에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뭐 상당수 레거시 미디어들이 포털에 종속되기도 했고 페이지 뷰라든가 클릭 수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릭이 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거 유튜브 채널과의 경쟁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밀린다 이렇게 되면 밀린다. 오히려 본인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역전되기 시작한 게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연예인이나 그 정치인에 대한 폭로, 뭐 조민 씨에 대한 막 허위 정보 이런 거를 올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언론이 그걸 따옴표에서 받아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기사들이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효과를 받고 사실 언론의 인용이라는 것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걸 또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좀 이뤄진 게 있어서 지금은 관행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치인의 발언 자체를 따옴표로 하는 관행도 있지만 극단적인 발언이라도 따옴표만 치면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뭐 그런 관행들이 지금 우리 언론의 신뢰를 많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란 이 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뭔가 조금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런 식의 가짜 뉴스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의해서 더 흔들리게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모순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율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규제. 이 자율규제라는 것이 그냥 사업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요. 미국 주류 빅테크 SNS에서 다 퇴출당했었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내지 못하도록 계정을 지워버리기도 했었고요. 또 방송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정보를
내뱉는 순간 기자회견을 끊어버리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그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 방송사나 SNS들이 스스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유튜브는요, 미국에서는 선거 부정 음모론, 또 페이스북도 선거 부정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삭제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이게 한국이 좀 작은 시장이고 좀 대응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사법부 차원에서의 또 단호한 대응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 유튜버분들이 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언론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판결을 많이 내렸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몇몇 보이는 판결들이 인상적인 게, 구독자가 몇몇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언론 이상이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판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혐오와 내란을 선동하는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논쟁거리와는 별개다라는 게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논의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사법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 스스로도 그렇고 이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장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염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나치와 관련한 그런 표현이라든가 발언들이 바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력한 처벌도 받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일 사회를 향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 지금 국면을 뭐 사람들에 따라 규정이 다르겠지만, 헌법을 수호하려는 세력하고 헌법을 저는 파괴하려는 세력 간의 일종의 약간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헌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양산해내는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거의 뭐 카오스가 됩니다. 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아까 김준경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그런데 사법부 영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처벌 같은 게 뒤따르지 않으면은 군에서도 침입 쿠데타 이 내란에 거의 군 수뇌부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다시 제2의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폭동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옹호하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안 한다? 그럼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갖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옹호하고 가짜뉴스 양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그냥 놔둔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를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어달라, 정치적으로 어느 정파 편을 들어달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판단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당이에요. 여당이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가 오히려 여당을 견인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당도 여당인데 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해서 흔히 말해서 가르마를 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 1차적인 역할은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들. 근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대로 쓰면 된다고 있는 대로 생각하는 거지.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저널리즘 우리 신뢰에 거의 직격탄을 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는 계기는, 전반적인 보도 톤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좀 우세하긴 했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단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후 상황을 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민주당한테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언론이 더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빨리 그 다음 주자를 견제하려는 걸 보이다 보니까는 지금 더 이렇게
언론이 보여주는 길이 애매해 보이는데 저는 계엄 직후 딱 일주일 동안 보였던 언론의 보도 태도들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고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디 기자냐 명함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한번 두들겨 패고 MBC 기자와 JTBC 기자는 거의 두들겨 맞았고 MBC 기자는 입원까지 한 상태인데 그렇게 언론이 어쨌건 자기 목소리를 보였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잘못된 언론이나 너무 관행에 의존해서 어쩌면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언론에는 우리가 지적과 견제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속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목소리를 내는 언론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언론이라고 놓기보다는 좀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좀 좋은 언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이 그런 안타까운 딜레마도 게 있습니다. 사실 대놓고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네. 매체 가릴 것 없이 기자들이 뭐 메모리카드 빼앗기고 이런 폭력을 당했는데 그 당한 폭력에 비해서 언론계 전체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내는 목소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언론계도 이제는 이 극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눈치를 보는 건가? 좀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했다라고 봐요. 네. 근데 한 목소리로 사실 굉장히 성토를 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한 목소리가 좀 결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시위 취재를 하다가 카메라 기자가 어떻게 하다가 경찰한테 한 대 맞았거나 네. 카메라를 잠시 빼앗겼다가 나중에 되돌려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이거는 시위대나 또는 어떻게 되면 폭도로 변한 사람들한테 언론이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를 다 했는데도 진짜 사람들 참 차분해. 근데 언제부터 언론이 이렇게 스스로의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차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해 있는 거죠. 우리만 먹고 네. 살면 돼라고 하는 소화병적인 생각들이 각 언론사마다 그냥 팽배해서 그냥 각자 도생인 거죠. 뭐. 그런 면도 있고 이번 사태 자체를 또 대선 국면의 맥락 안에서 정치적인 맥락으로 풀어내려다 보니까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건 저쪽에 유리한 이슈, 축소 유리해. 보도하려는 경향 맞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다시 조선일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민주노총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태인데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불법 시위 전반이 문제다라고 하거나 경찰이 그동안 민주노총 시위는 이렇게 봐주면서 왜 이번 시위에서는 좀 더 진압을 강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막 그 기자분이 민주노총 시위에 아마 안 가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전제하고 계엄 직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축소 보도를 하게 되고 우리 언론계 공동체의 위기까지도 좀 외면하게 되는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결국 기자들이 어떤 것을 다룰 때의 태도의 문제인데 되게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갖다 너무 강조를 받아서 그런지 자기만의 신념이나 자기만의 철학, 자기의 세계관이 뭔가 반영이 되거나 엿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언론의 사명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 극우의 문제,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의 문제는 언론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미래하고도 깊이 연계돼 있다라고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자타임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준경 기자,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사 맛집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의 기사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수요일 국회의사당의 폭동은 어떻게 실현됐고 누가 일으켰나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자는 이념과 정파성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심도 있게 취재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력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한 사건을 중계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들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언론은 여전히 극우 집단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받아쓰기식 보도와 따옴표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배경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기사를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